그때 문 밖에서 심우영이 웃으며 들어왔다. 마을 상인들이 고가의 비단을 운반한다고들 하지 그 비단이 누구 손에 쌓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때가 되었다. 무륜당 안쪽에는 서늘하면서도 의지가 가득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들의 대의는 단순히 밥 숟가락 하나 더 얻기 위한 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분 차별이라는 단단한 벽을 허물기 위한 힘겨운 도전이었다. 1613년 늦겨울 문경세제 길목은 상인들이 한양과 영남을 오가는 통로였다. 그날 밤 난데없이 어둠 속에서 바람처럼 나타난 강변치루는 상인의 행렬을 기습했다. 마차를 둘러싼 하인들은 우왕좌왕했고 비단과 은자와 곡식 포대가 자루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칼을 뽑은 서양갑의 눈은 불꽃을 품었고 허흥이는 재빠른 몸놀림으로 사내들을 제압했다. 우리가 빼앗는 것은 부당한 세상의 기둥이다. 심우영이 외치자 박치인 형제가 호응했다. 이 재물은 착취당한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새로운 씨앗이 될 것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차를 비워낸 그들은 강물을 따라 신속히 사라졌다. 뒷날 아침 문경세제를 지나던 행인들은 털린 마차와 겁에 질린 상인들을 마주하며 혀를 내둘렀다. 곧 이 소식은 조정으로 전해졌다. 한양 조정에서는 강변치루의 존재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광해군은 이들의 상소를 거절한 바 있었고 이들이 남한강 변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기가 불편했다. 대북파 대신들이 살벌하게 말했다. 서울 출신의 도적이라니 이는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라 반란 세력입니다. 잡아들여 모조리 처단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광해군의 얼굴에 짙은 미간 주름이 잡혔다. 이미 신분차별 문제로 혼란스러운 조정은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었다. 한편 백성들 사이에서도 강변치루의 소문은 공포와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들이 부정한 권문세가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풍문도 나돌았지만 막상 당한 상인들이 공웅해지고 백성들이 불안에 떠는 것도 사실이었다. 마을 주막에서 어느 노인이 나직이 말했다. 홍길동이 다시 살아난 듯하구먼. 하지만 저들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일 뿐인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서얼 차별이라는 질긴 족쇄에 도전하는 이들에 대한 감정은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분제도를 철폐하자는 외침이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까? 허흥이는 불타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차별 없는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걸. 재물은 기근에 시달리는 마을에 나눠주고 서얼만이 아니라 양인과 천민 출신이라도 서로 돕는 모습을 보이자. 그럼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것이다. 심우영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조정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게다. 점차 수색망이 좁혀올 것이니 과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는가. 박치희와 박치인 형제가 고개를 떨구었다. 이경주는 무거운 침묵 속에
낡은 칼자루를 매만지고 있었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양에서는 이미 포도대장과 관군이 조직적으로 남한강변을 수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칼날의 그림자, 횃불이 일렁이는 길목,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찾아 헤매는 세력들, 시대의 물결은 또 다른 경랑을 예고하고 있었다. 무륜당의 식솔들 또한 알았다. 그들의 길은 험난하다는 것을 홍길동 이후 수많은 이들이 꿈꾸었으나 이루지 못한 평등한 세상을 향한 도전이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요구하는지 말이다. 하지만 밤하늘 아래 박응선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우리의 씨앗은 이제 막 뿌려졌다. 이 씨앗은 언제 어디서 싹틀지 모른다. 비록 지금은 도적의 길을 걷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젠가 이 땅에 유리가 필요 없는 집이 세워질 것이다. 강물은 묵묵히 흐르고 갈대숲 사이에는 칼을 쥔 이들의 숨결이 서렸다. 강변치루와 무륜당의 도전은 막 시작된 것일 뿐이었다. 비록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발자국은 끊임없이 조선을 흔들며 서얼이라는 굴레 속에 갇힌 이들의 가슴에 불씨를 새겨 넣었다. 이처럼 무륜당의 7 도적, 강변치루는 홍길동, 그 이후로도 반복되는 조선의 불평등한 구조를 향해 일어선 현대판 홍길동이었다. 그들의 행적은 혼란과 공포를 자아냈지만 동시에 어떤 불가능한 꿈을 향한 투쟁으로 기억되었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그 씨앗을 키워낼 수 있었다면 남한강변에 울려 퍼졌을 새로운 시대의 함성이 과연 어떤 빛깔을 띠었을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었다. 1613년 문경세제 인근에는 사나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남한강가의 은신한 도적파의 강변치루는 죄 없는 상인을 칼로 벤 뒤 그 재물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그들의 근거지는 깊은 밤 노비의 밀고로 발각되었고 포도청이 무륜당을 급습했을 때 이미 강변치루는 사방에 그물을 친 송꽃 같은 긴장 속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은신처마다 매캐한 먼지와 싸늘한 살기의 기운이 감돌고 이제 곧 포도청의 철퇴가 이들의 목덜미를 찍을 터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조정 내부에서는 대북파의 이이첨과 그의 신복들이 영창대군을 정치적 제거 대상으로 삼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강변치루의 체포는 그들에게 천재이루의 기회였다. 도적패와 영창대군, 그 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꾸며내어 민심을 흔들고 광해군 앞에 반역의 명분을 내세우려 한 것이다. 포도청의 지하 감옥 축축한 돌담 안에서는 비명과 신음이 이어졌다. 수갑에 채워진 강변치루의 일당은 쇠갈고리, 불로 달군 쇠조각, 곤봉 같은 지독한 형구에 짓눌려가며 하나둘 지쳐갔다. 먼저 입을 연 자는 서얼 출신 허흥인이었다. 우리는 단지 돈을 훔쳐 연명하였을 뿐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영모와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허흥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울분으로 떨렸다. 그러나 포도대장 한이길은 가차 없었다. 이미 누군가 너희가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 일족이 도륙당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차가운 검처럼 허흥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결국 허흥인은 무너져 내렸다. 그 돈은 영창대군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자백은 거짓이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했지만 이 불꽃 같은 한마디는 바람을 타고 번져나갔다. 이이첨과 대북파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들은 허흥인의 자백을 발판으로 칠서의 오클 영창대군을 겨냥한 정치숙청으로 확대해 나갔다. 어두운 밤, 포도청 뒤편의 비밀방, 초를 밝힌 방 한 구석, 이이첨과 김가혜, 김창후가 한이길과 정황을 불러 모았다. 이이첨의 낮고 단호한 음성이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기회다. 영창대군을 추대하려는 무리와 도적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만들어내야 한다. 김창후는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자백만으로는. 이이첨은 비웃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증거란 만드는 것이다. 고문을 강화하라. 그들이 영창대군과 관련 있다고 토설하도록 만들어라. 이미 반역자로 낙인 찍힌 그들의 말에 의심을 품을 리는 없다. 그 이후 포도청의 고문은 더욱 격렬해졌다. 강변치루의 패거리 중 대부분이 차례로 쓰러져 갔고 비명은 자욱한 어둠 속에 메아리 쳤다. 허흥인의 자백 뒤로 수많은 이들이 허위 자백을 토해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자백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이미 그들의 운명은 칼날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지옥 같은 국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박응선은 마지막까지 침묵했다. 강변치루를 이끌던 그에게 이이첨은 새로운 거래를 제안했다. 박응서, 네가 광해군께 비밀 상소를 올려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했다고 인정하면 너의 가족만큼은 살려주겠다. 이미 온몸이 붉게 물든 박응서는 끝내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돌아올 내일은 없음을. 무슨 말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다오. 마지막 자존심마저 부서진 그는 이이첨과 김계의 지시에 따라 상소문을 썼다. 상소문에는 모은 자금이 오로지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 쓰였다. 이 한 장의 상소문이 불길한 불씨가 되어 조정으로 날아올랐다. 비밀 상소문이 광해군의 손에 닿았을 때 광해군의 얼굴에는 쓰디쓴 주름이 팽팽히 잡혔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북파를 모아 이르렀다. 영창대군이 나의 왕위를 노리고 있었다니. 그런 반역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정인홍이 나서며 속삭이듯 말했다. 폐하, 이 기회에 영창대군과 관련된 모든 세력을 도려내십시오. 그것만이 왕권을 굳히는 길입니다. 광해군은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두 처단하라.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씨를 뿌리째 뽑아내겠다. 이날 이후 칠서의 옥은 단순한 강도 사건을 넘어 영창대군에 대한 대대적 숙청으로 변모했다. 영창대군은 물론이고 그를 옹호했던 소북파 인사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하나둘 목숨을 잃었다. 강변치루라는 무리 또한 왕권투쟁의 비열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들의 초라한 이상과 분노는 권력자들의 음모와 강압 앞에 하찮은 먼지만큼도 가치 없는 것처럼 짓밟혀갔다. 모든 일이 끝난 뒤 광해군은 침전에서 홀로 앉았다. 어둠 속에서 초한 자루가 미약하게 빛나며 그림자를 일렁였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들을 제거하고 왕좌를 지켰다. 그러나 이 손에 묻은 피는 누가 씻어줄 것인가? 이것이 왕의 길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단 말인가. 적막이 깃든 궁궐, 남한강과 문경세제 사이에는 여전히 한낮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제 피와 음모, 그리고 씁쓸한 권력의 맛을 머금고 흘러가고 있었다. 한성의 하늘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궁궐 담장 밖으로 새벽 바람이 스며들며 창문사를 흔들었다. 포도청의 습하고 냉랭한 신문장 안에는 피비린내와 금속이 스치는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쇠사슬에 묶인 박응선은 한쪽 눈이 부어오르고 온몸이 멍들어 피투성이었지만 붉은 잉크 대신 자신의 피로 얼룩진 종이 위에 마지막 글자를 꾹꾹 눌러 쓰고 있었다. 그 종이가 바로 그의 비밀 상소문이었다. 박응선은 피를 철철 흘리며 상소문을 완성하자 마치 자신의 숙명을 다했다는 듯 나지막이 웃음을 흘렸다. 그의 손에서 흘러나온 피가 장지에 맺히며 글자 하나하나를 적색으로 번들거리게 했다. 상소문 속에는 그가 속해 있던 조직, 이른바 강변치루가 단순한 강도무리가 아니라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도구였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차곡차곡 새겨져 있었다. 며칠 뒤 이 상소문이 마침내 광해군의 손에 들어갔다. 어두운 침전에서 광해군은 초를 밝히며 그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상소문은 1608년에 기획된 명나라 사신 저격 사건을 낱낱이 적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문제를 넘어 조선의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반역의 신호탄이었다. 박응선은 자신들의 행위를 조선의 변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순으로 포장했지만 광해군의 눈에 그것은 대역죄였다. 이 격동하는 시대에 왕권을 위협하는 흉도들의 음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불길이었다. 명나라 사신까지 저격했다니. 광해군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상소문을 쥔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차가운 불빛 아래서 그의 안광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옆에 몸을 낮춘 대북파의 핵심 이이첨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이들은 서울 차별에 대한 울분을 넘어 아예 왕권 자체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겨냥한 것은 시작일 뿐 뒤이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